세탁물을 껐다가 잠시 멈추어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벌써 정원에는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 돌이 지난 아들과 남편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점점 더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온 세상이 내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면서 그 시절의 환상과 꿈이 바뀌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 가사일이 늘어가면서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남편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남편은 점점 가정과 나에게 무관심해졌고 부부관계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음의 고독감이 커졌다. 남편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결혼 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그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하며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질투와 배신감이 커지면서 갈등이 잦아졌다. 나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 가끔 집안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마음의 빈 공감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최근에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보다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과 함께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기다림은 때로는 외로움을 더해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원하듯이 나도 그런 본능이 있다. 결혼 초에는 감정적으로 덜 민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견뎌내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원의 나뭇가지에서 한 마리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세탁물을 바구니에 담아 현관으로 이동한다. 언니? 도예 언니. 누군가 대문이 초인종을 누르며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을 돌린다. 최근에는 발걸음이 뜸했던 미영이 다시 찾아왔다. 언니 그동안 잘 있었어? 대문을 열자 미영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고향에서부터 나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미영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미영이 부러웠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니?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언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어.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는 미영을 거실로 안내했다. 청바지 차림의 미영이 소파에 앉자 나는 음료수를 준비해 주었다. 미영의 활기찬 모습은 가정주부라기보다는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세월이 가도 너는 더 젊어지는 것 같다. 언니는? 연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언니의 미모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았겠어. 미영이 나를 칭찬하는 이유는 나의 결혼 전 미모가 좋았기 때문이다. 결혼 후에는 살집이 붙었지만 결혼 전에는 매우 뛰어난 미모로 칭송받았었다. 미영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젊은 처녀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생계가 더 중요해. 미영이 갈증을 느껴 음료수를 단숨에 마신 후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에서는 반바지와 러닝 셔츠를 입은 청년이 물을 주고 있었다. 언니, 저 사람은 누구야? 응, 뒷방에 새든 학생이야. 그 학생은 원룸 같은 방을 사용하며
대전 출신의 배구 선수였다. 학생. 나이 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어려? 체격이 다부져서 그렇지. 제2대학 배구 선수라고 하더라.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호감을 갖듯이 여자들도 시선을 끄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장현우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워진다. 우리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호수로 물을 주던 장현우가 거실을 향해 돌아다보았다. 잠시였지만 우리들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장현우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서글서글하게 눈망울이 크고 눈썹이 짙어 여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었다. 체격은 다부지지만 다른 젊은 남학생들과는 달리 미소가 무척 선량하고 다정다감하게 보였다. 현우의 시선을 의식한 미영이 벗어놓았던 니트웨어를 드러난 어깨 위에 걸쳤다. 호! 젊은 남자가 집안에 있으니 언니가 젊어지겠다. 얘는 젊은 남자라니, 호호. 보기 드문 호남형인데 그래도 집안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는 것이 좋지. 든든하기도 하고. 새침대기 미영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하나뿐인 남편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하기야, 형부 인물도 보통은 아니니까. 무관심한 척하지만 공연히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피는 미영의 시선이 간지러웠다. 공연히 속마음이 드러나 보이고 미영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요즘 남모르는 비밀이 생겼다. 남편 이외에 어느 남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도하다는 나였다. 예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 장현우와는 나이도 10살이나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를 마주할 때마다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나 자신도 모른다. 비어있던 뒷방에 장현우가 이사와서 며칠 지나지 않던 날이 떠오른다. 그날도 지난밤에 귀가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우울했었다. 잡념을 떨치려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원을 내다보고 있노라니 현관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있는 향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항상 시선을 가로막던 나무였다. 향나무를 통로를 비껴서 향나무를 옮겨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원으로 나오는데 거실에서 놀고 있던 민호가 쫓아나왔다. 팔을 걷어 붙이고 삽을 들었다.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외출했던 장현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신의 방이 있는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가 멈추어 서서 땅을 파는 이유를 물었다. 향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한다는 말에 현우 학생이 나섰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싫었지만 상의를 벗어던지고 나서는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삽을 건네주었다.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는데 삽을 건네주고 나니 막상 할 일을 빼앗긴 것 같았다. 현우 학생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인노란이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드러나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듬직하고 멋있게 보였다. 남편이 장현우 같은 모습으로 나를 도와 집안일을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멀거니 관망하고 있기도 민망스러웠다. 향나무 뿌리 밑둥치가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고 장현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건조대에 널린 타월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타월을 건네받은 그가 삽질을 멈추고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다. 나를 향해 싱그러운 미소를 짓는 현우의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그윽한 눈빛을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현우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온몸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새삼스럽게 내가 여자라는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정원 한 구석에서 혼자 놀던 민호가 아장아장하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자잘한 미소로 바라보던 장현우가 입을 열었다. 민호가 엄마 닮아서 계집 아이처럼 예쁜가 봐요. 아줌마는 아직도 처녀 같아요. 이제 살림하느라고 신경 안 써서. 현우 학생의 말이 싫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듣는 칭송이 살갗으로 적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짜릿하였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남자의 말에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인다는 것이 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천한 태도라고 여겼다. 말꼬리를 흐리는 내 말에 그가 우물쭈물하면서 다시 말했다. 저는 남자 형제뿐이라서 항상 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겠지. 우물쭈물 대답을 하고 나니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승낙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나에게 남자 형제는 없었고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 하나뿐이었다. 누님이라고 불러주는 남자 동생이 생긴다는 느낌은 마치 남편 이외의 남자와 연인관계라도 된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었다. 갑작스런 장현우의 제안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억지 해석을 하려고 했다. 잠시 혼자만의 억측에 잠겨 바라보는데 승낙을 얻은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시 삽자루를 집어든 그가 옮겨놓을 장소에 웅덩이를 파내기 시작했다.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기가 개면쩍었다. 장현우의 모습 위에 자꾸만 남편이 떠올랐다. 잡념을 떨치려면 무엇인가 해야만 했다. 거실 유리창을 닦아야 한다는 발상을 떠올렸다. 내가 생각해낸 발상에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젖은 걸레를 들고 거실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의자를 창문 앞에 놓고 올라섰다. 의자가 뒤뚱거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하지만 아직은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을 했다. 그러나 자만심이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의자를 딛고 창틀에 올라서는 순간 의자가 나동그라졌다. 창틀에 간신히 매달리며 겁 많은 아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를 흘리는 순간 내 몸이 공중에 떠받쳐졌다. 장현우의 손길에 내 몸의 균형이 지탱되고 있었다. 아마도 비명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사태를 짐작컨대 그가 내 일거일동을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현우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았으면 땅바닥에 나둥그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긴 한숨을 쉬고 안심하려다가 얼굴을 붉히며 도리어 붙잡아준 그를 향해 앙칼지게 내뱉었다. 놔요. 놓으면 떨어질 텐데요. 장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창틀에 매달린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손은 엉덩이 쪽에 놓여 있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로부터 전해지는 감각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장현우의 손이 엉덩이 부분에 계속 접촉해 있는 것이 더욱 불편했다. 장현우는 내가 불편해하는 이유를 뒤늦게 이해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기며 나는 소녀처럼 부끄러웠다. 그의 채취는 나를 마치 마취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을 바꾸려고 애썼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를 견뎌야 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에서 도피하고 본능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결론이었다. 그 이후 나는 갈등했다. 문제를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성과 본능 사이의 갈등 속에 빠져들었다. 본능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이성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려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낯설었다. 이제는 남편의 외박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장현우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놀란다. 그래서 나는 미영에게 장현우와의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장현우에 대한 내 감정이 드러날까봐 걱정된다. 내가 혼자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민호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미영은 민호를 보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민호, 자고 일어났구나. 이모. 민호가 눈을 비비며 미영에게 달려가 안겼다. 미영은 민호를 매우 사랑해서 민호도 그녀를 좋아했다.
미영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자를 꺼내 민호에게 주었다. 여자들이 모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미영과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시댁과 친정 이야기를 하며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요즘도 형부 집에 안 들어오나? 그렇지 뭐.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미영에게 주눅이 든다. 비록 경제적인 능력은 약하지만 미영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매우 사랑한다고 한다. 미영은 거의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한다고 했다. 언니가 외로워서 어떡해? 형부가 생활비는 제때에 내놓기는 하는 거야? 민호 아빠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통장과 증권을 나에게 맡기고 있으니까. 생활비까지 문제가 되면 살기 힘들어.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고 장현우가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원에 올려놓았다. 장현우가 사라진 후 미영과 대화를 재개했다. 대화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지만 미영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을 살폈다. 그녀는 눈에 습기가 가득 차며 말했다. 언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뭘, 시댁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이가 사업하다가 진 부채 있잖아. 응, 내가 많이 갚았다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갚고 있어. 8천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제 2천만 원 남았어. 하지만 상환기일이 한 달뿐이 안 남아서 밤에 잠도 안 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갚을 능력은 없고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떡해. 내가 고통스러워할까봐 말은 안 하지만 그이는 술만 취하면 잠꼬대처럼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미치겠어. 어떡하니? 연니한테 먼저 빌려간 돈도 못 갚았는데. 그건 염려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필 날도 있겠지. 미영의 눈물은 정말 측은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주 돈을 빌려갔고 마지막으로 빌린 100만 원은 아직 되돌려받지 못했다. 미영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말했다. 언니가 어떻게 2천만 원만 유통해주면 안 될까? 언니 은혜는 잊지 않고 버는 대로 갚을게. 글쎄. 그렇게 큰 금액은 나도 한번 알아볼게. 미영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요청하는지 이해했지만 선뜻 답변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일어섰고 눈물을 보이며 전화를 기다리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권했지만 미영은 돌아갔고 그녀의 말이 내 귀에 남아 있었다. 미영이 내가 장현우를 남자로 느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되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남편과 멀어지면서 장현우의 모습이 떠오른다. 남자든 여자든 밤이 외롭고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누구나 착녀기질이 있다는 말이 가장 인간적인 말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몇 수저 뜯어 말고 설거지를 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서 뒤척였다. 아무리 학식과 재산이 많아도 외로움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천사 같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어린 아들이지만 나중에 남자로서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너만은 여자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고통스러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 나를 변화시키려 했다. 그래서 잠옷차림으로 정원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서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내 행동은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의 표현이었다. 집 뒤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 생각하며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자신을 탓하며 내 행동이 어긋난 것 같다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다시 현관문 앞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나를 괴롭혔다.
세상에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집 뒤쪽으로 향했다. 집 모퉁이를 돌아서 담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깜짝 놀라 보니 그 그림자에서 은색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화장실이 있지만 현우가 담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 누님, 늦은 밤에 뭐 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헛기침을 했다. 현우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나를 바라보며 빛에 비친 그의 상체 근육이 보였다.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요. 물론 강아지나 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를 던지고 나는 재빠르게 모퉁이를 돌아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면서 다리가 떨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한 나는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